당신의 인생에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그건 네가 생각이 짧아서 그래.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그 방법은 안 돼.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답답해진 적 있나요? 분명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걱정되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해서 건넨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이 사라지고 그날 이후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잘못이었나? 나는 분명 좋은 뜻이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고집이 세. 요즘 사람들은 조언을 싫어해.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멀어지는 순간이 크게 다투었을 때가 아니라 고쳐지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상대는 설득당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바꾸려 드는구나. 여기서 오늘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왜 어떤 말은 옳은데도 관계를 망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어떤 말은 상대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오래 남을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렇다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고도 내 말이 힘을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좋은 말만 했다고 믿었는데 관계가 멀어졌던 경험이 있는 분, 상대를 고치려다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힌 적 있는 분이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고 다음 영상은 그 실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선한 당신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62세 김수연 씨와 64세 이은정 씨가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은정 씨가 최근 가입한 투자 상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너도 그 채권 상품 알아봤어? 지금 금리 괜찮던데. 김수연 씨는 살짝 애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응, 알아보긴 했는데 아직 좀 더 생각해 보려고. 사실 김수연 씨는 투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조용히 살고 싶었고 변동성 있는 상품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은정 씨는 약간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알아보는 중이야? 금리 좋을 때 빨리 해야지. 이런 기회 또 언제 와? 우리 나이에 기회 놓치면 손해야. 김수연 씨는 그래, 알았어라고 답했지만 그날 이후 이은정 씨 앞에서 재테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조언으로 끝났지만 김수연 씨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남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니까 너무 하기가 싫네. 내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자 로버트 레비는 시간 압박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압박을 받으면 더 신중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정을 회피하거나 본심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 자신의 결정 속도를 재촉받았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상대가 빠른 결정을 강요할 때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조급함을 담은 말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내면 속도와 진짜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윤정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금리가 좋을 때 움직이는 게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윤정 씨의 말은 김수연 씨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바깥의 시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넌 너무 느려. 기회를 놓칠 거야. 빨리 결정해. 그 순간 김수연 씨가 느낀 건 걱정이 아니라 재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했던 건 자신이 사실은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진심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람마다 결정의 속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망설임은 사실 거절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알아보고 싶은가 보네. 네 속도대로 천천히 생각해.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하는 거니까 네가 확신들 때 하는 게 맞아. 사실 별로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 각자 방식이 다르니까. 이 말들은 상대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자신의 리듬대로 그리고 진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더 솔직해집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조급함으로 바뀌는 순간 상대는 압박을 느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오래 남는 말의 시작입니다. 어느 저녁 호수 공원 벤치에서 67세 박종철 씨와 64세 최영호 씨가 산책 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요즘 관심 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생 취미로 해오던 목공예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형, 나 목공예 공방 하나 차려볼까 해. 크게 벌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든 거 팔아보고 싶어서. 박종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지금은 재미있겠지. 근데 공방 유지비에 재료비에 나중에 적자라도 나면 스트레스만 받아. 취미는 취미로만 하는 게 맞지. 왜 굳이 사업을 해?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 되잖아. 최영호 씨는 그렇긴 하네라고 답했지만 그날 이후 박종철 씨에게 공방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조언으로 끝났지만 최영호 씨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남았습니다. 형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할 걸 먼저 보는구나. 박종철 씨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영호 씨는 마음속에 있었던 본인의 관심사를 어렵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미래를 예측할 때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말은 대부분 조언자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의 위험을 경고받을 때보다 현재의 마음을 존중받을 때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래를 들먹이는 조언은 상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판단력을 불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박종철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방 운영은 생각보다 비용이 들고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박종철 씨의 말은 최영호 씨의 현재 마음이 아니라 미래 불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넌 지금 감정에 휩쓸려 있어.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 말이 맞아. 그 순간
최영호 씨가 느낀 건 배려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운 점을 이루어주고 남의 나쁜 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의 두려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용기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공방을 차리고 싶었구나. 언제부터 그런 생각 가졌던 거야? 좋은 생각 같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 근데 네가 그것도 다 고민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중 일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 말들은 미래의 불안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현재 마음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미래를 더 꼼꼼히 따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재가 존중받으면 미래를 더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들먹이는 조언은 사람을 신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거나 반발하게 만듭니다. 정말 상대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미래를 말하지 말고 현재를 물어보세요. 그것이 오래 남는 말의 방향입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클래식 공연장 로비에서 61세 한미경 씨와 63세 서정혜 씨가 공연 시작 전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야, 나 요즘 남편이랑 정말 힘들어. 술 마시면 손찌검하고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서 별거라도 생각하고 있어. 돈 많이 가져다 주면 뭐해.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서정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50년 참고 살아봐서 아는데 이혼은 답이 아니야. 나도 30년 전에 진짜 떠나고 싶었어. 근데 참으니까 견딜만해지더라고. 이 나이에 혼자 되면 더 외로워. 그냥 각자 사는 거야. 너도 참아. 그 돈 버는 게 어디야. 세희 아빠가 어디 조금 버니? 내 말 들어. 한미경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혜는 내가 손찌검 당한다고 말했는데도 자기가 참았으니까 나도 참아야 한다고 하네. 내 상황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정혜 남편이랑 우리 남편은 다른데. 그날 이후 한미경 씨는 서정혜 씨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겪은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흥미로운 건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뒤에는 상대의 이야기를 차단하는 힘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정답처럼 강요받았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조언자의 말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더 고립되거나 혼자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가 경험으로 막힌 사람은 이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경험은 지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답처럼 내세우는 순간 상대의 가능성과 선택권을 막는 벽이 됩니다. 서정혜 씨의 말은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을 견뎌낸 것은 그녀만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평화를 찾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서정혜 씨의 말은 한미경 씨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해.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
너도 결국 내 방식대로 하게 될 거야. 그 순간 한미경 씨가 느낀 건 공감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이미 답이 정해진 문제로 취급받고 자신의 선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미경 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자리가 다르니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 누군가의 경험은 그 사람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보편적 정답으로 강요하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상대는 고립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손찌검까지 한다니. 그건 정말 힘들겠다.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듣고 싶어. 나도 결혼 생활 힘든 시기가 있었어. 근데 네 상황은 또 다르니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해. 별거를 생각한다는 건 정말 많이 고민했을 거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 말들은 경험을 정답처럼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하나의 참고로만 제시하고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경험담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강요가 아닌 나눔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법이 아니라 상대의 경험을 존중하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래 남는 말의 태도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전시회에 함께 가기로 한 65세 이수진 씨와 62세 박혜란 씨가 만났습니다. 이수진 씨는 최근 새로 산 밝은색 재킷을 입고 나왔습니다. 평소 어두운 색만 입던 자신을 바꿔보고 싶어서 용기 내어 선택한 옷이었습니다. 박혜란 씨는 이수진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옷 너한테 안 어울려. 너무 튀잖아. 우리 나이에는 차분한 색이 품이 있어. 내가 센스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골라줄게. 내 말대로 입어봐. 내가 너 잘 아니까. 이수진 씨는 그래, 고마워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시회 내내 재킷이 신경 쓰였고 결국 벗어서 팔에 걸어놓은 채 입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재킷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혜란이는 나를 도와주려는 건지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는 건지 모르겠네. 그날 이후 이수진 씨는 박혜란 씨 앞에서 새로운 옷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이론에서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 중 하나로 자율성을 꼽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마움보다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도움의 내용이 아니라 도움의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선택권을 존중하며 도와줄 때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상대가 주도권을 빼앗으며 대신 결정해줄 때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더 잘 알아라는 말 뒤에는 넌 잘 모르니까 내가 해줄게라는 전제가 숨어 있고 그 순간 도움은 통제로 바뀝니다. 박혜란 씨의 말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정말 친구를 위한 조언이었고 자신의 센스를 나눠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박혜란 씨의 말은 이수진 씨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너는 잘 모르니까 내가 골라줄게.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대로 하면 돼. 그 순간 이수진 씨가 느낀 건 도움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선언당하고 앞으로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규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진짜 도움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오, 밝은 색 입으니까 새로운데? 평소랑 다른 느낌인데 네가 입고 싶었던 스타일이야? 나는 차분한 색을 좋아하는데 너는 어떤 색이 제일 편해? 옷 보러 같이 가자. 나도 쇼핑하고 싶다. 이 말들은 상대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취향과 의도를 먼저 묻고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조언을 더 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것이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줄게라는 말이 따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순간 통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더 잘 도와주는 법이 아니라 상대의 주도권을 존중하며 도와주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래 남는 말의 방식입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독서 모임 카페에서 66세 조영숙 씨와 64세 김미란 씨가 모임이 끝난 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영숙 씨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란아, 나 다음 달부터 사진 수업 들으려고 해.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거든. 김미란 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아, 그래. 근데 우리 모임에 정이 있잖아. 정이는 벌써 전시회도 하고 작품 팔기도 하던데. 이제 시작하면 좀 늦은 거 아니야? 정이처럼 되려면 한참 걸릴 텐데. 조영숙 씨는 그렇긴 하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전시회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닌데. 미란이는 왜 사진만 30년 이상한 정이랑 나를 비교하는 걸까? 그냥 배우고 싶어서 시작하는 건데. 그날 이후 조영숙 씨는 김미란 씨 앞에서 사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수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타인이 우리를 누군가와 비교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향 비교, 즉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당했을 때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기보다 위축되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선택한 일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비교를 당하면 그 선택 자체가 부족하거나 늦은 것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비교하는 말은 격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선택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김미란 씨의 말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이라는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며 조영숙 씨에게 동기를 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김미란 씨의 말은 조영숙 씨의 마음이 아니라 정의의 성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의는 저 정도인데 너는 이제 시작하네. 좀 늦었어. 정의만큼 되기는 힘들 거야. 그 순간 조영숙 씨가 느낀 건 격려가 아니라 평가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남과 비교되어 측정되고 이미 뒤처진 것으로 규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산대로 높고 물은 물대로 깊다. 모든 사람의 길은 각자의 속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길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사진 배우고 싶었구나. 어떤 사진을 찍고 싶어서 시작하려는 거야? 정희도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대. 네가 즐기면서 배우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사진 배우는 거 좋겠다. 나중에 네가 찍은 사진 보여줘. 기대된다. 이 말들은 상대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선택한 그 자체의 의미를 묻고 있는 그대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이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멈추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누가 더 잘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래 남는 말의 자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 말이 그렇게 들렸을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은 나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걱정되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해서 나온 말입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사람들이 타인을 통제하려는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실패할까봐 두렵고, 상대가 후회할까봐 걱정되고, 상대가 틀린 선택을 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해. 그럼 안전해.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우리의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돕는 것과 상대를 고치는 것을 혼동합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은 모두 진심입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상대에게 필요한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는 고쳐질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상대의 선택은 수정될 오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위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해 말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의 명령이 아니라 여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마음이 정리되는 말,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이 전해지는 말, 평가 대신 여백을 남기는 말, 그런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산책로를 걷던 68세 강인숙 씨와 65세 윤미자 씨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윤미자 씨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인수가 우리 딸이 회사 그만둔대. 프리랜서 한다고. 걱정돼서 미치겠어. 강인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걱정되겠다. 미자야, 그런데 딸은 뭐라고 하던데? 자기는 확신 있대. 이미 준비도 많이 했고 해보고 싶다고. 그렇구나. 딸이 그렇게 말했으면 딸도 많이 고민했겠네. 그런데 넌 지금 제일 뭐가 걱정돼? 윤미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봐. 실패하면 어쩌나 싶고
강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엄마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들어. 근데 딸이 준비했다고 했으면 그것도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딸도 너한테 말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윤미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내 걱정만 한 것 같네. 딸 말도 좀 더 들어봐야겠어. 그날 강인숙 씨는 윤미자 씨에게 어떤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미자 씨의 마음은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적 경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실험했습니다. 한 집단은 조언을 받았고 다른 집단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언을 받은 집단보다 질문을 받은 집단이 더 명확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끄집어내지만 조언은 상대의 생각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강인숙 씨는 윤미자 씨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도 믿으라고도 말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윤미자 씨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스스로 답을 찾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짜 스승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질문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건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위스키 시음회에서 63세 최태준 씨와 66세 서동혁 씨가 위스키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태준 씨는 최근 결심을 했습니다. 4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동혁이 형, 나 다음 달에 퇴사해. 그리고 강릉에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나 차릴 거야. 서동혁 씨는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됐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데?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네가 결심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 어떻게 결정한 거야? 최태준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 나 40년 동안 남이 정해준 시간표대로 살았어. 이제 내 시간표대로 살고 싶어. 실패할 수도 있지. 근데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서동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네 마음 이해돼. 나는 안정적인 게 좋은 사람이라 선뜻 못할 것 같은데 넌 네 방식대로 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삶이면 응원할게. 최태준 씨는 그날 밤 서동혁 씨에게 고마웠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공감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선택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지지받지 않아도 그 선택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관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느낄 때 관계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서동혁 씨는 최태준 씨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태준 씨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최태준 씨가 느낀 건 동의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권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성숙한 관계는 의견이 같은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상대를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호회 모임에서 61세 정수연 씨와 64세 한영미 씨가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수연 씨는 최근 큰 결심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자원봉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영미야, 나 다음 달부터 봉사 그만두려고 해. 이제 좀 쉬고 싶어. 한영미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렇구나. 20년이면 정말 오래 했네. 이제 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돼. 한영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고 생각해. 계속해도 좋고 그만둬도 좋고 중요한 건 네가 편한 거니까. 네가 결정한 거면 그걸로 된 거야. 정수연 씨는 그날 밤 한영미 씨에게 고마웠습니다. 평가받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평가받을 때보다 평가받지 않을 때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더 책임감 있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평가는 사람을 옳고 그름의 틀에 가두지만 여백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공간을 줍니다. 그래도 되라는 말은 허락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한영미 씨는 정수연 씨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네가 결정한 거면 그걸로 된 거야. 그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네 선택을 평가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선택했으면 그건 네 삶이고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정수연 씨가 느낀 건 허락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어있기에 쓸모가 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 않고 여백을 남길 때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네가 결정한 거면 그걸로 된 거야. 나는 네 선택을 믿어. 옳고 그른 건 없는 것 같아. 네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 편이야. 그것만 기억해. 이 말들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선택에 여백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더 신중해집니다. 왜냐하면 평가의 압박에서 벗어나면 진짜 자신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가하는 게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선택이야
혹은 그건 별로야라고 말해주는 게 친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공간, 스스로 책임질 자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래 남는 말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남는 말은 무엇을 할까요? 오래 남는 말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상대의 속도를 기다립니다. 상대의 마음에 여백을 남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경험도 쌓이고 지혜도 생기고 보는 눈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조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조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바뀝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상대는 변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을 때 상대는 우리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평가하지 않을 때 상대는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오래 남는 말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상대를 바꾸려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말. 그것이 오래 남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조금 덜 무겁게 대하고 자신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작은 기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